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1차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 출제 빈도가 너무 낮은 내용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오직 출제되는 지문과 선택지만 그대로 살렸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가 있다면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노동관계법규 2장 근로기준법 파트 2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용어, 기본원리 적용 범위 외에도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위약 예정, 전차금, 강제저축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계약 다 금지예요. 근로계약을 불이행하면 위약금을 내야 된다 혹은 손해배상을 내야 된다라는 걸 예정하는 금액, 계약 금지입니다. 전차금, 그러니까 일을 하기 전에 미리 돈을 빌려주고요. 그걸로 근로를 강제하는 그런 계약들이요. 혹은 전대채권이라고도 합니다. 이거 금지고요. 근로계약에 덧붙여서 강제저축을 시키거나 혹은 저축금 관리를 어떻게 이상하게 규정하는 것들, 이거 다 금지입니다.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혹은 어떤 조건에 미달할 경우요.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사유로 해서 배상 청구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요. 즉시 근로계약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건을 만든 계약이요. 이거는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로 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결론들이에요. 근로 계약을 할 때는요, 근로 조건을 명확하게 명시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해 줘야 됩니다. 근로 조건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교부해 줘야 돼요.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다 명확하게 명시하고 교부해 줘야 되는데, 자, 그 교부의 명시의 내용에는 첫 번째는 당연히 임금에 관련한 내용이 있겠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 휴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정의 근로시간, 그리고 휴일, 그리고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내용들이 명시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플러스, 하나 더 추가해서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더 추가가 됩니다. 명시 내용이에요. 취업의 장소, 취업의 장소가 근로조건에 명확하게 명시가 됩니다. 그런데 명시된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할 때는요. 이 취업의 장소는 안 넣어도 돼요. 취업의 장소는 서면 교부 내용에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요 내용이 치사하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명시의 내용에는 취업의 장소가 들어가지만 서면 교부의 내용에는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요 내용 같이 명확하게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계약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리스트, 그러니까 근로자의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그 중요한 서류에는 당연히 근로계약서 같은 거 있고요. 임금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임금 대장, 그리고 임금의 결정이나 지급에 관련한 거, 그리고 임금 계산의 기초에 관련한 서류들이요. 그리고 고용, 해고, 퇴직에 대한 서류, 승급, 감급, 그리고 휴가에 관한 서류, 요 내용들은 모두 3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명시된 근로 조건이 사실과 다르다 그러면요, 근로자는 근로 조건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즉시 근로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약 예정 금지라든가 명시 의무 이런 것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요, 300만 원 아닙니다. 300만 원 아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주목해야 될 사항입니다. 근로계약은 첫 번째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 있고요. 사업 완료에 따라서 기간을 정한 게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근로계약은 나머지는 모두 1년 초과 못해요. 단시간 근로자는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모든 종류의 모든 임금 채권은 3년이 시효예요.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4주간, 그러니까 한 달간 평균에서 일주에 15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들이요. 이 사람들은 유급휴일, 연차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산부와 18세 미만의 여성 근로자는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그러니까 야간 근로죠.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야간 근로를 시키거나 혹은 휴일 근로를 시키려고 하면 첫 번째는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노동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어느 노동부 장관이 동의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못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는 여기 해당하지 않아요.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도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건 오답입니다. 72조 갱내 근로 금지입니다. 여성하고요.
18세 미만인 사람은 갱내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최근의 상황을 배려해서 변한 부분이 있어요. 보건의료 부분이나 보도 취재 같은 부분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런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긴급한 사고가 나서 여자 의사가 들어가거나 혹은 여자 기자 같은 분들이 일시적으로 갱내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73조 생리휴가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하루의 생리휴가를 줘야 합니다. 임산부 보호입니다. 임신 중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합쳐서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줘야 됩니다. 두 자녀 이상, 그러니까 쌍둥이인 경우는 120일을 줘야 돼요. 휴가 기간 배정은 출산 후가 더 깁니다. 90일의 절반인 45일 이상이 출산 후에 할당이 되어야 되고요. 두 자녀가 한꺼번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쌍둥이인 경우는 60일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임신 중 여성이 유산, 사산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 혹은 사산 휴가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인공 임신 중절에 따른 유산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하겠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의 근로를 시켜서는 안 되고요. 근로자 요구가 있을 경우는 쉬운 근로로 전환시켜 줘야 됩니다. 사업주는 출산 전후 휴가 종료 후에 출산 전과 동일한 업무 혹은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됩니다. 산후 1년 경과하지 않은 여성 단체 협약이 있더라도 1일 2시간 이상 초과하는 시간에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산전휴 휴가 최초 60일은 유급이고요.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이 있다든가 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연소근로자 보호입니다. 연소근로자 그러니까 13세에서 15세 미만인 사람도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 이게 있으면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나 후견인은요. 미성년자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이거 잘못 열어놓으면요. 착취당해요. 예.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임금 자기가 청구하는 거 당연하죠. 청구할 수 없다. 이거 넌센스입니다. 근로계약이 미성년자한테 만약에 불리하다 이렇게 인정이 되면요, 친권자나 후견인 혹은 고용노동부 장관 누구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 그 연령을 증명하는 증명서 그리고 친권인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반드시 갖추어 두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은요, 일일 근로시간은 7시간, 일주에 35시간 초과하지 못합니다. 취직인허증의 신청은요, 학교장, 그러니까 의무교육 대상자나 재학 중인 자의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1차 서명을 하고요. 그 서명된 내용을 사용자가 연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장, 친권자, 사용자 모두 연명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의무교육 대상자는 학교장이 혼자 신청한다. 이거 오답이에요. 의무교육 대상자도 친권자, 후견인, 그리고 사용자 모두 연명해야 됩니다.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 받을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은 본인이 신청에 따라서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은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받을 수 있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연히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만약에 취직인허증을 받았다, 그 인허 취소해야 됩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중복된 문제나 제도 등이 변해서 출제될 수 없는 형태의 문제, 그리고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출제한 지역적 문제를 제거하고 2,800여 개의 문제를 모았습니다. 이 한 것만으로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핵심 이론 파트, 그리고 단원별 완벽한 기출문제집 파트로 구성했습니다. 교보문고, 예스24 등 상용 전자책 형태, 인쇄 가능한 PDF 파일 형태, 종이책 형태, 그리고 스마트폰 앱 형태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평균임금, 통상임금이요. 통상임금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 받는 모든 종류의 돈들, 이게 통상임금 기준이고요. 평균임금은 우리가 회사를 나갈 때 맨 마지막
받은 3달치 임금을 딱 정확하게 계산해서 평균을 쳐요. 이때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다 평균 임금입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은 회사랑 헤어질 때 써요. 예를 들어서 퇴직금, 휴업수당, 휴업보상, 장애보상 같은 거 이거 다 회사랑 헤어질 때 사용하는 금액들이에요. 통상임금은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받는 돈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이런 것들이요. 해고 예고수당은 해고를 예고했지만 아직 잘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고 예고수당도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해고 예고수당 통상임금 기준이고요. 연장수당, 야간수당 이거 다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거, 시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도급 금액 이런 것들이 다 통상임금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점심식대요. 점심식대는 매월 정기적으로 주죠. 그리고 정해진 룰을 정해서 줍니다. 일정한 액수를 주는 식이죠. 일률적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점심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평균 임금은 회사랑 헤어질 때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그러니까 퇴직을 상상하시면 돼요.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한테 지급된 임금의 총액, 그것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그 금액을 월수로 나눴다, 이게 오답이에요. 이렇게 출제됩니다. 일수로 나눈 겁니다. 월수가 아니에요. 자,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냥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서 그냥 정해줍니다. 평균 임금이 통상 임금보다 적으면 대부분의 경우는 평균 임금이 무조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복지 금액들이 다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요거보다 적으면 통상 임금액을 평균 임금으로 그냥 정합니다. 평균 임금 산정 제외 기간이요.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 요거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2개월도 포함 안 되는 거예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같은 걸로 휴업한 기간, 그 다음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서 휴업한 기간 이런 거 다 포함 안 돼요.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육아 휴직 기간,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한 기간 이런 휴업들이 다 빠지는 이유는 요 기간 동안에 돈을 못 받기 때문에 이 평균 임금이 요걸 집어넣으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휴업 기간, 휴식 기간, 휴직 기간 다 빼는 거예요. 딱 하나 병역 의무만 한번 집중하시면 됩니다.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서 휴직을 했는데 그 사이에 임금도 받으면서 휴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급 휴직하는 사람들이요. 이거는 이 기간을 포함시킵니다. 안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임금을 안 받고 갔다 그러면 임금 기간에 불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시 유급 휴직한 사람은요, 월급을 계속 받으니까 평균 기간 포함시키고요. 월급을 못 받고 있다. 그리고 그냥 군대 갔다 그러면 평균 임금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입니다. 법에 따라서 근로자의 정의가 다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임금이 있고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실업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죠. 그러니까 실업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니에요. 그 다음 수입에 의해서 생활하는 사람,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근로자입니다.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관련법에서의 근로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통상 근로시간보다 짧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근로란 그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다 말하는 거고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는 사용자한테 근로를 제공하고요.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이게 바로 근로계약입니다. 사용자란 사업주도 당연히 사용자고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하는 사람,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꼭 사장님만 사용자 아니에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이름이 뭐가 됐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이게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기본 원리입니다. 근로조건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입니다. 노동자도 있고 사용자도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서 결정해야 됩니다. 사용자가 결정에 따라서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 이거 오답입니다. 근로자, 사용자가 다 같은 자리에 같은 문장에 있어야 돼요. 균등처우의 원칙이요. 근로자는 남녀의 성에
의해서 국적, 신앙 혹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나이는 구별의 요소예요. 자, 나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근로기준법의 명문으로 딱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치 신념 그리고 사상에 대한 차별 대우 이거 당연히 균등처우 원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이건 상식적이죠. 석가탄신일에 불교 신자한테만 특별 사학연금을 줬어요. 이거 균등처우 위배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면 똑같은 금액을 받아야 돼요. 채용일 때는 다릅니다. 사용할 때는 이렇게 주면 위배지만 채용할 때는 균등처우의 원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일반적 견해입니다. 직종이나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근로 조건을 달리하는 것 이거 균등처우 원칙에 위배된 거 아닙니다. 공민권 행사는 반드시 보장돼야 돼요. 근로시간 중이라도 투표하러 간다, 공민권 행사하러 간다 그러면 이걸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강제근로 당연히 안 되고요. 중간 착취 배제돼야 되고요. 폭행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데 근로자 단결권은요,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근로 3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근로자 단결권이 근로기준법에서 아닌 것 하면 요게 오답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의 예외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은 일부 규정이 적용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친족만끼리 하는 사업장 이거 적용 안 되고요. 가사 사용인 여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4인 이하 안 되죠. 4인 이하는 일부 안 되는데 안 되는 규정은 뭐냐? 연차 휴가 안 줍니다. 연차 휴가 안 주는데 그 대신 주 휴일은 반드시 있어요. 자, 일요일은 누구나 쉽니다. 일요일은 4인 이하도 적용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요.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같은 업무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비율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근로기준법은 4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대부분의 내용이 적용이 됩니다. 적용하지 않는 걸 찾는 게 사실 더 쉬워요. 일단 비적용에는 연차 유급 휴가는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딱 4명이 일하는데 1명이 연차 유급 휴가 갔다 그러면 일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 유급 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대부분들은 다 적용이 돼요. 무슨 중간 착취 배제 이것도 당연히 적용이 되겠죠. 전차금 상계 갱내 근로 금지, 4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여자가 갱내 근로 할 수 있고 이런 거 아니죠. 단시간 근로제의 근로조건 다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반드시 명확히 기억해야 될 거 두 가지만 볼게요. 4인 이하 사업장도요, 주 휴일 적용이 되고요, 해고의 예고 적용이 됩니다. 자, 요 세 가지는만 다시 기억을 하세요. 4인 이하 사업장의 연차 유급 휴가는 적용 안 되고요, 주 휴일은 적용되고요, 해고의 예고도 적용이 됩니다. 사용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 할 때는요,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신고해야 됩니다.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거 오답이에요. 승인까지 얻는 게 아니고 그냥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자,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 프로세스입니다. 부당 해고가 발생했다고 믿으면 근로자는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노동위원회는 받아들이든가 기각하죠. 구제명령서를 내리든가 기각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받은 지 10일 내에 각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해요. 아까는 그냥 노동위원회, 지금은 한 단계 높은 중앙노동위원회요. 그러면 재심 판정이 나옵니다. 이 판정서를 받고 15일 이내에 이번에는 각자가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기준 15일, 10일, 15일의 기준은요, 재심일이 아니고 그 재심 판정서를 받은 날,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이에요. 기각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입니다. 요거 오답이에요. 재심일부터 15일. 자, 두 번째, 재심 신청을 하든 행정소송을 하든 어느 경우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내린 재심 판정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을 가더라도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심 판정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요,
이행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 30일 아니에요.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위원회는요,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과거에는 2천만 원이었어요. 이게 증액됐습니다.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요, 그걸 구제명령을 이행했다 하더라도요, 징수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반환된다, 환급된다, 이거 다 오답이에요. 구제명령 이행하면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감액해준다, 이것도 오답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사용자한테 문서로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요, 매년 2회, 연 2회 범위 내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해서 부과하고 징수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총 4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 이행 기간까지 이행강제금을 안 냈다 그러면 즉시 징수할 수 있다? 아닙니다. 즉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안 내면요, 일단 기간을 정해서 한번 독촉하고요. 그래도 안 내면 국제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금품 청산입니다.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혹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입니다. 가장 빠른 시간 14일 이내에 보상금,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됩니다. 임금 채권 우선 변제 제도입니다. 임금과 재해보상금 같은 것들은 다른 채권에 우선해서 변제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 각호라는 게 최종 임금 3개월 재해보상금이에요. 이거에 해당하는 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해서 변제됩니다. 첫 번째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에요. 이게 1순위.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입니다. 과거에는 3년간 퇴직금이 있었는데 이 항목은 삭제됐어요. 자, 사용증명서요.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됩니다. 사용증명서 법적 기재사항은 청구 여부에 근로자가 청구도 안 한 부분을 기재해야 된다. 이게 오답입니다.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30일 이상 근무하고요. 퇴직 후 3년 이내자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도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요구한 범위에 대해서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내줘야 됩니다. 재해보상입니다. 업무상 사망한 경우요. 이게 정말 위중하죠. 그래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지체 없이 유족에게 평균 임금의 1000일분을 유족 보상을 해야 됩니다. 100일 아니고 360일 아닙니다. 1000일분의 유족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사망 후 지체 없이 평균 임금의 90일분의 장의비를 바로 지급해야 됩니다.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민법이나 어떤 다른 법에 의해서 재해보상에 상당한 어떤 금품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대가의,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합니다.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해서 변경되지도 않고요. 양도 압류 안 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할 수 있는 요양비 부담해야 됩니다. 요양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록 완치가 되지 않으면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1341분을 일시보상해서 모든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지급 능력이 있는 것을 보증하고 보상을 받는 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유족 보상금을 1년에 걸쳐서 분할 보상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 임금의 100분의 60, 즉 60%의 휴업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